뭐 하는 년이야? 집에서 밥이나 해. 사성여군 합참의장의 멱살을 잡고 포건한 투스타 사단장. 그녀가 자신의 직속 상관임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박살나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하지휘 통제실. 거대한 전술 상황판이 푸른 빛을 발하는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묵직했다. 그 공기보다 더 무겁게 주변을 압도하는 존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동참모의장 대장 천지인. 군 내부에서 그녀의 벼로는 불멸의 방패였다. 적에게는 추상 같은 공포를, 아군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그녀가 합참의장이 된 이후 군의 모든 보고, 체계는 단 하나의 원칙 아래 재편되었다. 진실 그리고 즉시. 그녀는 책상 위에서 완벽하게 가공된 숫자 따위를 믿지 않았다. 그녀가 믿는 것은 오직 현장의 공기와 병사들의 눈빛뿐이었다. 기록적인 한파가 한반도를 덮친 그날 새벽, 천지인 의장은 집무실에서 홀로 야전 전투 식량을 데우고 있었다. 관사에서 편히 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최전방의 병사들이 이 추위 속에서 경계를 서고 있음을 아는데 편히 잠들 수 없는 성정이었다. 그때 그녀의 직통 군사 우편으로 단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다.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친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어느 병사 어머니의 편지였다. 존경하는 합참의장님께.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다. 천지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일선 지휘관을 건너뛰고 합참의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낼 정도라면 그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을 터였다. 제 아들은 지금 강원도 철원 육군 제3보 병사단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백골부대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면회에서 본 아들의 손가락은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천지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의장님, 제 아들은 방한 장갑이 부족해서 맨손으로 철책을 잡고 경계를 선다고 했습니다. 보급받은 장갑은 이미 10년은 넘은 듯한 솜장갑이라 땀에 젖었다 얼어붙어 손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생활관의 낡은 난방기는 밤새 덜덜거리기만 할 뿐 온기를 내뿜지 못하고 동료들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며 쪽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20세기도 아닌 지금 대한민국 육군의 현실입니까? 편지의 마지막은 눈물로 번져 있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천지인은 편지를 내려놓고 즉시 전군 보급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스크린에 띄웠다. 육군 제3보병사단 동계 피복 및 방한 물자 보급률 100%. 난방 장비 가동률 100%. 100%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천지인은 즉시 자신의 수석 부관인 김수철 중령을 호출했다. 중령. 지금 당장 사령부 운전병 중에 가장 과묵하고 눈치 빠른 친구로 한 명 골라. 그리고 나갈 준비해. 목적지는 철원이다. 김수철 중령의 눈이 커졌다. 의장님, 지금 암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3사단에요. 사단장에게 미리 연락을 하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100%짜리 연극뿐이겠지. 천지인은 전투복이 아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회색 등산복 점퍼를 걸쳤다. 그녀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였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아들의 동상 걸린 손을 움켜쥔 어머니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김중령. 내가 가장 경멸하는 군인이 누군지 아나? 병사의 고통을 자신의 안위와 맞바꾸는 지휘관이다. 지금부터 불멸의 방패가 아니라 어머니의 눈이 되어 현장을 본다. 내가 직접 그 100%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 대신
병사 어머니의 눈물 젖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한파가 절정에 달한 새벽, 대한민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차량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둠을 뚫고 용산을 빠져나가 얼어붙은 북쪽 땅 철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차가 향하는 곳은 대한민국 최전방 백골부대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에게 다가올 폭풍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원도 철원. 겨울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바람 소리마저 얼어붙는 듯한 그곳에 육군 제3보 병사단 백골부대의 사단 본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단장실. 바닥은 값비싼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창문은 특수 방음 처리가 되어 바깥의 혹한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따뜻했다. 육군 소장 나화룡. 그는 자신의 별명인 화룡처럼 불같은 성격과 거침없는 야망으로 유명한 자였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실력보다는 화려한 인맥과 정치적 수완으로 이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군인을 지휘관이 아닌 정치인으로 여겼다. 병사들은 그저 그의 경력에 필요한 소모품이자 배경에 불과했다. 젠장할. 아침부터 나화룡의 고함이 사단장실을 울렸다. 이제 막 부임한 신임 인사참모가 그의 책상 앞에서 떨고 있었다. 사단장 관사 조경 공사,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나. 내가 다음 주에 서울에서 귀한 손님들 모시고 오찬하기로 했는데 연병장만 뻔질나게 닦아놓으면 뭐하냐고. 보여줄 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사단장님. 동계 예산은 이미 피복 및 난방 설비 확충으로. 시끄러워. 나화룡은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병사놈들은 원래 춥고 배고픈 거야. 그래야 군기가 바짝 들지. 요즘 것들. 나약해 빠져서 조금만 추워도 징징대는 걸 다 받아주란 말인가. 당장 공병대대 동원해서 다음 주까지 관사앞 연못 공사 끝내. 자재는 철원 종합건설 김 사장한테 말해. 내가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해준다고. 철원 종합건설은 나화룡이 이 부대에 부임한 이래 모든 군납 공사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였다. 그리고 그 업체의 김 사장은 나화룡의 육사 동기이자 정치적 후원자였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난방 설비 교체 예산과 방안 피복 예산은 그렇게 사단장 관사의 호화로운 조경과 접견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었다. 인사참모가 겁에 질려 물러나자 나화룡은 두툼한 시가에 불을 붙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합참의장 천지인의 사진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쯧쯧.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계집이 별 넷을 달고 합참의장이라니. 운 좋게 먼저 별 달았다고 거들먹거리는 꼴하고는. 그는 천지인을 단 한 번도 상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저 운 좋게 시대를 잘 만나 자리를 꿰찬 여군일 뿐이었다. 어디 여자가 감히 군을 지휘해. 지금쯤 집구석에서 남편이나 잘 모시고 밥이나 할 것이지 뭐하러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사내들 자리를 꿰차고 앉았는지 몰라. 여군년들 때문에 군기가 빠져서 큰일이야. 그는 다가올 장군 진급심사에서 자신이 중장으로 진급하여 군단장이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방위산업체 회장까지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 그에게 철원의 제3사단은 그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혹한의 날씨에도 얇은 외피 하나만 걸친 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는 병사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저놈들 군기가 빠졌군. 오늘 당장 전 부대 완전 군장 구보를 시키도록 지시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지. 그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성체 안에서 그는 자신이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 어떤 감사나 불시 점검도 그의 인맥을 통해 사전에 차단되었다.
공식 보고서 상해 제3사단은 전군에서 가장 완벽한 보급률과 사기를 자랑하는 부대였다. 설령 합참의장이 직접 온다 한들 그 계집이 뭘 알겠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제3사단 본부 건물은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탓에 외풍이 심했다.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은 전투복 위에 방한 외피까지 껴입었음에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바로 그 복도를 회색 등산복 점퍼 차림의 중년 여성 천지인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신분은 국방부 본부에서 파견 나온 5급 군무원이었다. 실무 회계 자료 점검차 방문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다. 그녀의 곁에는 운전병 복장을 한 김수철 중령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천지인은 복도 벽에 길게 이어진 난방 파이프에 손을 대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중령. 예, 의장. 아니, 주무관님. 이 건물 중앙 난방이 아니었나? 서류상으로는 작년에 최신식 중앙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 완료된 난방기가 이 정도 온도라. 흥미롭군.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병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막 화장실 입구로 돌아서려던 찰나였다. 비켜. 비키라고. 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금 전 인사참모에게 또 한바탕 고함을 지르고 나온 나화룡 소장이 불쾌감에 가득 찬 얼굴로 복도를 가로질러 왔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귀빈맞이 오찬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의 앞을 웬 평범한 아줌마가 느릿느릿 가로막고 있었다. 웬 아줌마가 길을 막고 서 있어? 귀 먹었어. 비켜. 나화룡은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었다. 천지인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나화룡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화룡의 인내심이 폭발했다. 감히 일개 군무원 따위가, 그것도 여편네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뭐하는 년이야? 나화룡은 거침없이 손을 뻗어 천지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천지인의 등이 차가운 복도 시멘트 벽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김수철 중령이 경악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천지인이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어슬렁거려. 눈치도 없이. 나화룡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천지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집에서 남편 시중이나 들고 밥이나 할 것이지 뭐하러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얼쩡거려. 쯧쯧 하여간 여군년들 때문에 군기가 빠져서 이 모양이야. 당장 안 꺼져? 벽에 기댄 천지인의 눈빛이 한겨울 철원의 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그 침묵과 흔들림 없는 눈빛이 나화룡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인연이. 아직도 눈을 똑바로 떠. 내가 지금 누굴 쳐다보는지 알아. 나화룡은 격분하여 손을 뻗어 천지인의 등산복 점퍼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군 서열 1위 대한민국 합참의장의 멱살이 일개 이성 장군의 손에 잡혀 벽에 밀쳐진 순간이었다. 내년 따위는 내가 당장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 어디서 감히 사단장 복도에서 알짱거려. 헌병. 헌병 어디 없어. 이 미친년 당장 끌어내.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때였다. 벽에 밀쳐진 채 멱살을 잡힌 천지인이 나직하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손. 놓치. 뭐라고? 나화룡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천지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나화룡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의 눈을 꿰뚫어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육군 소장 나화룡. 그 손. 당장 놓으라고 했다.
그 목소리에는 계급장을 넘어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휘관의 절대적인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나화룡은 순간 움찔했다. 이 여자의 눈빛은 그가 알던 평범한 국무원의 것이 아니었다. 네. 내년이 뭔데 감히. 그때 뒤에 있던 김수철 중령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제3사단 사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분은 나화룡이 신분증을 쳐다보기도 전에 천지인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것은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군 최고 지휘관용 비화폰이었다. 나화룡은 그 특이한 모양의 전화를 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지인은 단축키 1번을 길게 눌렀다. 나다. 천지인.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지. 인. 나화룡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피가 역류하는 소리가 들렸다. 불멸의 방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가 계집이라며 경멸했던 사진으로만 보았던 바로 그 상관이었다. 아니. 천지인은 아직도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나화룡의 손과 새파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전화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아니다. 별일 아니다, 장관. 방금 육군 제3사단 사단장 나화룡 소장에게 멱살을 잡혔다. 그래. 바로 연결해. 대통령 비서실장. 의장님. 합참의장님. 나화룡은 그제야 용암이라도 만진 듯 황급히 손을 놓았다. 그의 손은 멱살을 잡았던 그 모양 그대로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의장님, 죽을 죄를. 그는 그 자리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다. 복도를 지나던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화룡처럼 포효하던 사단장이 웬 아줌마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천지인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바닥에 엎드린 나화룡을 얼음 같은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라, 나 소장. 아직 자네의 죄를 물을 시간은 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멱살이 잡혔던 옷깃을 천천히 바로잡았다. 지금부터 자네가 자랑하는 그 100%짜리 보고서의 실체를 내가 직접 확인할 생각이다. 내 병사들이 왜 내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이 땅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지. 천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선언은 제3사단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복도의 공기는 완벽하게 얼어붙었다. 사단장 나화룡 소장이 바닥에 이마를 받고 떠는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복도를 울리던 그의 오만한 고함 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복도를 지나던 장교들과 사병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대한민국군 서열 1위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상관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천지인 의장은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나화룡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굵고 붉은 핏줄이 선 힘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손은 이제 갈 곳을 잃고 허공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일어나라, 나 소장.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로 떨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고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나화룡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화룡이라 불리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었다. 의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제가 감히 의장님을. 오해? 천지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합참의장 천지인이 아니라 그저 국방부에 이름 없는 5급 군무원이었다면, 아니 청소하는 민간인 아주머니였다면
자네의 그 폭언과 폭행은 오해가 아니라 정당한 지휘 행위였나? 나화룡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그의 인격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천지인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한 젊은 상병을 지목했다. 상병, 상병, 강, 태, 산. 좋다 강상병. 지금 즉시 자네가 생활하는 막사로 나를 안내해라. 나화룡의 얼굴이 다시 한번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가 준비한 완벽하게 꾸며진 보여주기식 사단장 집무실 브리핑이나 모범 생활관이 아니었다. 의장님, 지금 막사를 가시겠다니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우선 사단장실로 가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누추한가? 천지인이 나화룡을 쏘아보았다. 내 병사들이 잠자고 숨 쉬는 곳이 자네 입에는 누추하다는 말이 나오는가? 사단장, 자네는 방금 자네의 죄를 스스로 고했네. 그녀는 강 상병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안내해. 강 상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앞장서기 시작했다. 나화룡과 김수철 중령 그리고 몇몇 참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사단 본부 건물을 벗어나자 칼날 같은 철원의 바람이 천지인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등산복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사단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GOP 철책선과 가장 가까운 제7연대 제3대대 제구중대의 막사였다. 나화룡이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그의 100% 보고서에서 완벽하게 잊힌 곳이었다. 오래된 회색빛 막사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균열이 가 있었고 그 틈새를 누런 방수포로 겨우 덮어놓았다. 창문은 낡은 나무틀이었고 깨진 유리 대신 비닐을 덧댄 곳도 보였다. 나화룡의 안색은 이제 사색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든 천지인을 막아서려 했다. 의장님, 여기는 지금 시설 개선 공사 중이라 매우 위험. 천지인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막사 입구에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기이그.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한기가 훅 끼쳐나왔다. 바깥보다 더 추운 것 같았다. 난방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총원 차렷. 생활관 안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이 외투를 껴입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뛰어나와 황급히 줄을 섰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천지인은 편히 쉬어라는 말과 함께 천천히 생활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이곳이 내 아들들이 자는 곳이로군.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선 라디에이터에 손을 댔다. 복도에서 만졌던 그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나 소장. 자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사단 생활관 난방 시스템은 작년에 최신식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완료되었다고 했네. 이게 그 최신식인가? 그것은 의장님, 실무자의 착오가. 착오? 천지인은 한 병사의 관물대를 가리켰다. 상병. 관물대 열어봐. 강태산 상병이 관물대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여름용 전투복 몇 벌과 낡은 스웨터, 그리고 신형 보급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10년도 더 되어 보이는 솜장갑 한 켤레가 전부였다. 천지인은 그 솜장갑을 꺼내 들었다. 땀에 젖었다 얼어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병사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내용 그대로였다. 이것이 자네가 보급률 100%라고 보고한 고기능성 방한 장갑인가? 병사들이 맨손으로 철책을 잡게 만든 것이 이 손뭉치인가? 그녀는 솜장갑을 나화룡의 가슴팍에 던졌다. 보고서 상의 완벽한 숫자 뒤에 내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잘라낼 판이다. 그때 천지인의 눈에 생활관 구석에서 고통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고 있는 한 이등병이 들어왔다. 그의 양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가 바로 편지를 보낸 어머니의 아들 김진우 이병이었다. 천지인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아들의 고통을 마주한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병사, 손 좀 볼 수 있을까? 김이병은 겁에 질려 나화룡의 눈치를 보았다. 나화룡은 그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다. 괜찮다. 말해보거라. 천지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자네 상관은 지금 여기 없네. 나에게 말해봐. 그 말에 김이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붕대가 벗겨지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그의 10손가락은 모두 검붉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몇몇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는 듯 까맣게 죽어 있었다. 끔찍한 삶도 동상이었다. 어머니께 편지 보냈습니까? 김이병이 울먹이며 물었다. 천지인은 주머니에서 그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김이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래. 자네 어머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천지인은 그 처참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화룡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나화룡.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소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자네가 사단장 관사의 연못을 꾸미고 접견실 바닥을 대리석으로 바꾸는 데 쓴 돈이 바로 이 아이의 손가락이었다. 자네가 서울의 귀빈들을 대접하기 위해 빼돌린 그 예산이 이 병사들의 목숨값이었어. 그녀는 김수철 중령을 향해 명령했다. 김중령, 당장 헌병 감찰실에 연락해. 제3보 병사단 사단장 나화룡을 직권 남용 및 군수물자 횡령 혐의로 즉시 조사하도록. 지금 이 시간부로 제3사단의 모든 예산 집행 내역과 군수 보급 장부를 압수한다. 단 한 장의 종이도 단 하나의 숫자도 이 막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천지인은 다시 김이병을 돌아보며 자신의 등산복 점퍼 주머니에서 직접 챙겨온 비상용 핫팩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가 이름 모를 이등병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은 얼어붙은 막사 안에서 그 어떤 난방기보다도 뜨거운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불멸의 방패가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군인의 명예였다. 나화룡이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쌓아올린 종이 요새는 천지인의 단호한 명령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3사단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합참의장 직속의 특별감찰팀이 용산에서 헬기를 타고 철원으로 날아왔고 그들은 사단 본부의 모든 서류 캐비닛을 봉인하기 시작했다. 나화룡은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방금 전까지 그가 호령하던 왕국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가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라이터가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젠장. 젠장. 그 미친년이. 감히. 그는 분노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단순한 보직 해임이나 좌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었다. 군법회의, 불명예 전역, 그리고 감옥. 그의 화려했던 경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였다. 그는 다급하게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첫 번째 전화는 철원에서 모든 군납 공사를 독점하며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철원종합건설의 김광태 사장에게였다. 김 사장, 지금 당장 모든 장부를 불태워. 천지인 그 여자가 여기까지 들이닥쳤어. 수화기 너머의 김광태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사단장님, 지금 무슨 장부를 태우라니요. 이미 감찰팀이 저희 사무실에도 들이닥쳤습니다.
모든 서류를 빼앗겼습니다. 뭐라고? 나화룡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장부에는 병사들의 방한 장갑 예산이 어떻게 사단장 관사의 유럽산 대리석으로 둔갑했는지, 가짜 난방공사 대금이 어떻게 나화룡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그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 남아 있었다. 그의 육사 선배이자 그가 충성을 바쳐온 뒷배. 국회 국방위원장 백상도 의원이었다. 그는 백상도의 비서실장을 통해 긴급히 통화를 연결했다. 형님, 저 나화룡입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수학이 너의 백상도 의원의 목소리는 나화룡의 절박함과는 달리 차갑고 평온했다. 나 소장, 지금 자네 목소리가 왜 그렇게 흥분해 있나?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천지인입니다. 합참의장 그 계집이 제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횡령으로 엮어서. 천지인이라. 백상도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지인이라는 이름을 곱씹었다. 자신을 포함한 군 원로들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실력과 병사들의 신망만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여자. 자신들의 룰을 따르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 소장. 자네. 너무 시끄럽게 일을 처리했군. 짖는 개는 필요하지만 온 동네가 떠나가라 지저대면 주인이 곤란해져. 형님, 제발. 알겠네. 일단 기다려봐. 그 여자도 결국은 정치판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약점이 왜 없겠나. 내가 언론과 국방부 라인을 통해 압력을 넣어보지. 하지만 자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예? 제가. 무엇을? 그 여자가 자네의 비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더 큰 문제, 더 급한 문제를 터뜨려야지. 그래야 시선이 분산될 것 아닌가. 자네 부대 아닌가. 뭐라도, 사고라도 하나 터뜨려 보게. 사고. 아니요. 백상도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예를 들면, 지금 감찰팀이 뒤지고 있는 그 낡아빠진 막사들 말이야. 증거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수사할 것도 없어지지 않겠나? 전화가 끊겼다. 나화룡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멍하니 있었다. 증거를 아예 사라지게. 백상도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지만 이내 절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 그 막사. 그 썩어빠진 증거물만 사라진다면. 그는 다시 김광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자네, 죽기 싫으면 오늘 밤 당장 사람을 시켜서 7연대 3대대 구중대 막사에 불을 좀 질러야겠어. 낡아서 누전이 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같은 시각 천지인은 구중대 막사 옆 임시 지휘 텐트에서 김수철 중령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압수된 장부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향연이었다. 의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수철 중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화룡은 지난 6개월간 병사들의 피복비와 난방 유류비, 심지어 부식비까지 전용하여 총 12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12억. 그 돈은 대부분 사단장 관사의 호화로운 조경공사와 연회비 그리고 철원 종합건설을 통해 현금화되어 정기적으로 서울로 보내졌습니다. 서울? 백상도 의원이겠군.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김수철 중령은 다른 장부를 펼쳤다. 이것은 군수 창고 보관 명부입니다. 나화룡은 보고서 상으로는 모든 방한 물자를 병사들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형 고어텍스 장갑, 방한화, 기능성 내에 등 수천 점을 사단 본부 내의 비밀 창고에 은닉해 두었습니다.
뭐라고? 그걸 왜? 방문하는 정치인이나 고위 장성들에게 선물로 상납하거나 김광태를 통해 군 외부로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천지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병사들은 솜장갑을 끼고 동상에 걸려가는데 그들의 피와 같은 보급품은 적들의 창고에 쌓여 있었다. 그 창고. 어디인가? 사단장 관사 지하 와인 저장고로 위장된 곳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였다.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텐트 문이 거칠게 열리며 통신병이 뛰어들어왔다. 방금 전 구중대 막사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천지인의 눈이 커졌다. 구중대 막사. 방금 전 그녀가 방문했던 동상 걸린 기미병이 있던 바로 그곳이었다. 뭐라고? 천지인은 텐트를 박차고 나갔다. 텐트 밖 밤하늘은 이미 시뻘건 불길로 물들어 있었다. 철원의 밤하늘을 태우는 그 불길 속에서 병사들의 절박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천지인의 눈빛이 나화룡의 집무실이 있는 사단 본부 건물을 향했다. 저놈이 내 새끼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려 해. 철원의 밤 공기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중대 막사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낡고 건조한 목조 건물은 불쏘시개가 되어 맹렬하게 타올랐다. 비켜. 모두 비켜. 천지인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길은 이미 막사 전체를 집어삼킨 후였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소화전은 왜 작동 안 하는 거야? 한 중대장이 소리쳤다. 물이 얼었습니다. 영하 20도입니다. 모든 소화전이 작동 불능입니다. 보고서 상으로 동계 대비 점검 완료 도장이 찍혀 있던 모든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었다. 이건 역시 나화룡의 종이 요새가 만들어낸 참극이었다. 망할. 천지인은 지휘봉을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백전노장의 야전 지휘관, 불멸의 방패 그 자체였다. 지휘 계통은 무시한다. 지금부터 현장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길의 포효를 뚫고 모든 병사의 귀에 박혔다. 소방대는 정면 진입 포기. 측면으로 우회하여 화염 확산을 막아라. 공병대. 즉시 제설 차량과 불도저를 동원해 막사 주변의 방화선을 구축해. 의무대. 부상자들을 옮길 후송로를 확보하고 저체온증 환자들을 위한 임시 텐트를 설치하라. 혼란에 빠졌던 병사들은 천지인의 카랑카랑한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인원 파악은 내부에 남은 병사는 없나? 보고 드립니다. 야간 경계 근무조를 제외한 전원 탈출 확인. 아니, 잠깐. 김진우 이병이. 김이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동상 걸린 이등병이었다. 손가락을 다쳐서 의무실에 가지 않고 막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서. 그 순간 막사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세요. 김진우 이병이었다. 그는 동상 걸린 손으로는 창문을 깨지도 무거운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불길 속에 갇혀 있었다. 젠장. 이미 막사 입구는 불길에 막혔고 2층으로 가는 계단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다리 차는 너무 늦습니다. 도착하려면 10분은. 천지인은 불타는 막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병사의 방탄모를 벗겨 자신의 머리에 쓰고 의무병의 구급 가방에서 가장 큰 거즈붕대를 꺼내 물통에 물을 부어 적셨다. 의장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김수철 중령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비켜, 김중령. 내가 저 아이의 어머니께 약속했네. 반드시 아들을 지키겠다고. 그녀는 젖은 붕대로 입과 코를 막았다. 그리고 가장 불길이 약한 막사 측면의 보일러실 벽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은 나화룡이 교체했다고 보고했던 하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있던 낡은 보일러실이었다. 거기 소방 호스 이리 줘. 그녀는 소방관에게서 강력한 수압의 호스를 빼앗아 들고 낡은 보일러실 외벽에 정면으로 물줄기를 쏘아댔다. 치익! 순간적인 수증기가 폭발하며 길이 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불타는 지옥 속으로 뛰어들었다. 막사 내부는 아비규환이었다. 유독 가스가 목을 태웠고 천장에서는 불붙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천지인은 오직 2층을 향해 달렸다. 그녀는 뼈대만 남은 계단을 밟고 무너지는 구조물을 피해 김이병이 갇힌 2층 생활관으로 기어 올라갔다. 김이병, 김진우 이병, 어디 있나? 콜록, 콜록. 여기 있습니다. 연기 속에 갇혀있던 김이병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유독 가스에 질식해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정신 차려. 내 어머님이 기다리신다. 천지인은 김이병을 자신의 등에 둘러맸다. 그리고 창문을 향해 돌진했다. 창문은 이미 열기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화로 유리를 걷어차 깨뜨렸다. 밑에 있는 병력, 받아라. 그녀는 아래에서 대기하던 병사들이 펼친 안전 매트를 향해 김이병을 먼저 밀어 떨어뜨렸다. 와!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이제 천지인 자신이 뛰어내릴 차례였다. 하지만 그녀가 창틀을 밟는 순간 건물의 대들보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의장님! 천지인의 몸이 불타는 파편 더미와 함께 막사 안쪽으로 사라졌다. 안 돼! 의장님! 김수철 중령과 병사들이 절규했다. 그때였다. 무너진 벽의 잔해 속에서 새카만 재를 뒤집어 쓴 천지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 점퍼는 불에 탔고 팔에는 화상을 입었지만 그녀의 두 눈은 여전히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병사들을 향해 손을 들었다. 전원. 무사하다. 그 한마디에 현장의 모든 병사들은 자신들의 합참의장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닌 진정한 영웅을 향한 존경의 표시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불길은 모두 잡혔다. 잿더미가 된 막사 앞에서 천지인은 화상 입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서 있었다. 그때 헌병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나화룡이 그녀 앞으로 끌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패배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막사와 그 앞에 선 천지인을 번갈아 보았다. 왜 그랬나? 천지인이 조용히 물었다. 자네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어린 병사들을 모두 죽이려 했나? 자네가 지켜야 할 이 땅의 아들들을 자네 손으로 불태우려 했나? 나화룡은 고개를 숙인 채 떨기만 했다. 그때 김수철 중령이 다가와 보고했다. 의장님, 방화범을 체포했습니다. 철원 종합건설 소속의 민간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나화룡 사단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천지인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이자를 당장 연행해. 군복을 입힐 자격도 없다. 육군 교도소에 수감하고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소장 나화룡을 살인 미수 및 적전 시설 방화 혐의를 추가하여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안 돼. 안 돼.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어. 나는 백상도 의원님. 나화룡이 발악하며 끌려갔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철원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천지인은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잿더미가 된 막사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나화룡의 종이 요새가 무너진 자리이자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다시 태어날 자리였다. 김수철 중령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의장님, 팔에 화상이 심합니다. 병원으로. 아니,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천지인은 잿더미를 뒤로 하고 사단 본부 건물로 향했다. 김중령, 용산에 보고해. 제3사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녀의 눈은 이제 철원이 아닌 더 거대한 적이 있는 곳, 서울의 여의도를 향하고 있었다. 나화룡이라는 뱀의 몸통은 잘랐지만 그 뱀의 머리인 백상도가 남아있었다. 철원의 혹한이 남긴 상처는 천지인 대장의 팔에 감긴 붕대처럼 선명했다. 그러나 그녀가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로 복귀했을 때 마주한 공기는 철원의 물리적인 추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이성 장군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군 전체의 보급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불멸의 방패로서 당연한 임무 수행이었으나 용산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이자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전쟁 선포로 받아들여졌다. 의장님, 국방부 장관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김수철 중령의 보고에 천지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너머 여의도의 검은 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실. 박태준 장관은 군복이 아닌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군인이라기보다 노련한 정치가에 가까운 인물이었고 지금 그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이 역력했다. 천대장. 앉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이번 철원 사태. 너무 거칠었어. 천지인은 붕대를 감은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장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장관님, 부패한 지휘관이 병사들의 보급품을 횡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병사들이 잠든 막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태의 어느 부분이 거칠다고 표현되신 겁니까? 제가 화마 속에서 병사를 구해낸 것이 거칠었습니까? 아니면 방화범을 체포한 것이 거칠었습니까? 박 장관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다. 자네가 지금 상대하려는 자가 누군지 알고는 있나? 백상도 의원이야. 국회 국방위원장. 그 사람 손에 다음 해 국방 예산이 통째로 달려 있어. 자네가 지금 쑤신 벌집이 자네와 나 아니 군 전체를 삼킬 수도 있단 말일세. 벌집이 아니라 암세포입니다, 장관님. 천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암세포는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군 전체를 삼키기 전에. 저는 제 병사들의 동상 걸린 손가락과 그들을 불태우려 했던 지휘관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합참의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산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병사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천지인. 박 장관이 책상을 내리쳤다. 정치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아나? 자네의 그 오만한 정의감이. 바로 그때였다. 장관실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긴급 속보로 전환되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기자를 앞에 두고 단상에 선 백상도 의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국방위원장 백상도 철원 3사단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천지인과 박 장관은 동시에 화면을 주목했다.
백상도는 비통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군의 최전방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그는 나화룡의 비리나 방화 혐의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교묘하게 프레임을 비틀기 시작했다. 이번 철원 3사단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는 그가 사고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근본적으로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을 무시하고 절차를 건너뛴 합참의장의 독선적이고 감정적인 불시 방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 장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명백한 역공이었다. 천지인 의장은 백상도가 천지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혹한기에 고생하는 최전방 부대를 이틀간이나 마비시켰습니다. 지휘 계통을 무너뜨리고 사단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부대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한 지휘 공백과 혼란이 결국 병사들이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놈이 박 장관이 이를 갈았다. 백상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천지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여성이라는 젠더 프레임을 교묘하게 찔렀다. 물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으로서의 그 열정과 의욕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군대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지휘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병사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는 어머니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지휘관의 냉철함입니다. 과연 천 의장에게 그 냉철함이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다. 비리 군인 나화룡은 독선적 상관에게 핍박받은 비운의 지휘관으로 방화 사건은 지휘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둔갑했다. 그리고 천지인은 병사들을 구한 영웅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해 부대를 혼란에 빠뜨린 과격한 여성 지휘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박 장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천지인을 바라보았다. 봤나 천대장. 저것이 정치일세. 자네는 저 괴물을 이길 수 없어.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속 백상도의 위선적인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확인한 포식자의 눈빛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관님. 괴물은 사냥하면 됩니다. 그녀는 경례도 생략한 채 장관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김수철 중령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의장님,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합참 홈페이지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의장님을. 김중령. 천지인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 즉시 합참 법무실의 오진우 소령, 그리고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한유라 대위를 내 집무실로 호출해. 당장. 오진우 소령은 군 검사 출신으로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한유라 대위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로 그녀의 손가락 앞에서는 그 어떤 디지털 잠금 장치도 무의미했다. 천지인의 지하 지휘 통제실. 상황판에는 백상도의 기자회견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백상도가 나를 감정적인 여자로 몰아세웠더군. 천지인이 세 사람을 보며 말했다. 좋다. 그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 나는 이제부터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의 모든 것을 해체할 것이다. 그녀는 상황판의 영상을 지웠다. 그리고 철원 종합건설의 로고를 띄웠다. 한대위. 나화룡과 김광태가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통화 기록, 문자 내역을 복원해. 그들의 돈이 흘러들어간 모든 계좌를 추적한다. 단 하나의 차명 계좌도 놓치지 마. 명령 받들겠습니다. 오소령. 자네는 나화룡을 맡아.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하든 아니면 그의 남은 형량을 걸고 협박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백상도와 연결된 직접 증거를 받아내 그의 입을 열게 해. 예, 알겠습니다. 천지인은 마지막으로 김수철 중령을 보았다. 김중령, 자네는 지금부터 내가 벌일 이 전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맡아야 한다. 백상도가 국방 예산을 주무르며 손을 댄 모든 군납 사업 리스트를 뽑아와. 특히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김수철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군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의장님, 설마 불새 방산의 차기 소총 사업 말씀이십니까? 천지인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백상도가 나화룡 따위의 푼돈에 만족했을 리가 없지. 그는 병사들의 장갑을 훔친 게 아니야. 그는 병사들의 무기 자체를 훔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상황판에 불새 방산이라는 네 글자를 입력했다. 백상도가 나를 언론으로 공격했으니 나도 언론으로 답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무기는 의혹이나 프레임이 아니다. 오직 진실뿐이다. 지금부터 불멸의 방패작전 제2단계를 개시한다. 저 썩어 빠진 정치 군인들의 머리 위에 우리가 왜 불멸이라 불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도록 천지인의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정보 분석센터로 변모했다. 한유라 대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출 때마다 암호화되었던 데이터의 조각들이 스크린 위에 떠올랐다. 그것은 나화룡과 백상도가 구축한 거대한 비리의 성체, 종이 호랑이의 실체였다. 찾았습니다, 의장님. 한 대위가 외쳤다. 그녀는 김광태 사장의 비밀 서버에서 암호화된 이중 장부를 복원해낸 것이었다. 나화룡이 철원 종합건설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은 총 12억이 아닙니다. 장부상으로만 35억입니다. 35억. 그 돈은 10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대한 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회사의 주소지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 우편함입니다. 서류상 대표는 백상도 의원의 팔촌 조카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천지인의 눈이 번득였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나왔나? 네. 대한 솔루션은 그 돈을 받아서 불새 방산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백상도가 사실상 차명으로 불새 방산의 지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김수철 중령이 가져온 자료가 그 사실을 뒷받침했다. 의장님, 불새 방산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군용 배낭이나 만드는 작은 하청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수조 원대 규모의 차기 K은넥스트 소총 사업의 최종 후보 2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후보는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 대기업인 사무정밀입니다. 사무정밀을 고작 배낭 만들던 회사가 이겼다고. 정확히는 이길 예정입니다. 다음 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 및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물론 백상도입니다. 천지인은 스크린에 뜬 불새 방산의 신형 소총 재원표를 보았다. 겉보기에는 화려했다. 경량화, 모듈화, 최첨단 조준경. 하지만 천지인은 수십 년간 총을 다뤄온 야전 군인이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이 소총, 혹한기 테스트 결과는 완벽합니다. 영하 30도의 극저온 환경 테스트에서 단 한 건의 기능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통과. 야전 적합성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완벽? 천지인은 아까 보았던 동상 걸린 김이병의 손가락을 떠올렸다. 철원의 실제 추위는 영하 20도만 되어도 쇠가 얼어붙는다. 한대위. 지금 당장 국방규격연구원 ATLA의 테스트 서버에 접속해.
불새 방산의 극저온 테스트 원본 영상을 찾아내. 공식 보고서 말고 촬영 원본. 의장님, 그곳은 군 내부망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방화벽으로 뚫어. 천지인의 명령은 단호했다. 한편 육군 교도소의 취조실. 오진우 소령은 수의를 입은 나화룡과 마주 앉아 있었다. 나화룡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퀭한 눈을 하고 있었다. 나 장군. 아니, 나화룡 씨. 오 소령이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에게 적용될 혐의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부대시설 방화 교사입니다. 그것도 병사들이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했죠. 살인 미수입니다. 이대로 가면 무기징역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 연금, 명예, 그리고 남은 인생 전부가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납니다. 나화룡의 손이 떨렸다. 내가 뭘 어쨌다고. 백상도 의원은 당신을 지휘 공백을 초래한 무능한 지휘관이라더군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신은 그저 꼴일 뿐이었죠. 그 개자식이. 나화룡이 이를 갈았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소령이 녹음기를 꺼냈다. 백상도에게 버림받은 개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군인의 명예라도 지킬 것인지. 당신이 백상도와 나눈 모든 대화, 그가 지시한 모든 내용, 돈이 오간 내역, 전부 털어놓으십시오. 그럼 살인 미수 대신 방화 혐의만 적용되도록 의장님께 건의해 보겠습니다. 나화룡은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을 버린 백상도에 대한 배신감과 무기징역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말하지. 다 말하겠소. 그놈이 나에게 어떻게 해. 다시 합참 지휘 통제실. 한유라 대위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뚫었습니다. ATLA 서버. 영상 재생합니다. 스크린에 불새 방산 KUNEXT 소총 혹한기 테스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보고서 내용대로 소총이 잘 발사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한 대위가 영상을 느리게 감고 특정 프레임을 확대했다. 에이, 이것 보십시오. 급저온 챔버 안에서 사격이 계속되자 소총의 총열 덮개, 플라스틱으로 된 그 부분이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발의 사격이 더 이어지자 총열 덮개가 산산조각 나며 깨져나갔다. 이럴 수가. 김수철 중령이 탄식했다.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있습니다. 한 대위가 다른 영상을 틀었다. 그것은 같은 날 테스트가 진행된 사무정밀의 소총 영상이었다. 사무정밀의 소총은 투박하고 무거웠지만 영하 30도에서 수백 발을 쏘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작된 거야. 천지인이 중얼거렸다. 테스트 결과가 통째로 조작됐어. 그녀는 깨진 불새 방산 소총의 파편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경악했다. 에이, 이 소재는 철원종합건설이 3사단 막사 외벽 공사에 쓴다고 납품했던 그 불량 방수 패널 소재와 동일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백상도는 나화룡을 통해 군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불새 방산의 주식을 헐값에 샀다. 그리고 불새 방산이 차기 소총 사업을 따내도록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ATLA 연구원들을 매수해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 심지어 불새 방산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철원종합건설 같은 불량 납품업체로부터 값싼 불량 소재를 받아 총기를 제작한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천지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다. 그는 우리 병사들에게 전쟁이 나면 얼어 터져버릴 불량총을 쥐어주고 그 대가로 수천억을 챙기려 한 것이다.
병사들의 방한 장갑을 훔친 것도 모자라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어. 그 순간 오진우 소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의장님, 나화룡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백상도가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육성 녹음 파일 확보했습니다. 천지인은 2개의 증거 조작된 테스트 영상과 방화 지시 녹음 파일을 손에 쥐었다. 김중령, 다음 주 국방위원회 일정이 언제라고 했지?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백상도 의원이 불새 방산의 최종 선정을 발표하고 동시에 의장님에 대한 특별감사 청문회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백상도는 천지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거대한 사업을 확정 지으려 하고 있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천지인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청문회라. 좋군. 아주 좋은 무대야. 그녀는 붕대가 감긴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나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좋다. 그 심판대. 과연 누가 올라서게 될지. 전국 생중계로 똑똑히 보여주겠다.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회의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군부와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역 합참의장이 국회로부터 자질을 의심받는 특별감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동시에 수조원 규모의 차기 소총 사업자가 최종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다. 회의실 상석 국방위원장 백상도 의원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정치적 숙적인 천지인을 감정적이고 독선적인 여성 지휘관으로 낙인 찍어 군에서 축출하고 동시에 불새 방산의 사업을 확정지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쥘 참이었다. 그에게 오늘은 승리의 날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천지인 대장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훈장 하나 달지 않은 깨끗한 정복 차림이었다. 오직 팔에 감긴 하얀 붕대만이 철원의 그날 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를 흔들림 없는 눈으로 응시하며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천지인 합참의장. 백상도가 마이크를 잡고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의 재가도 없이 독단적으로 최전방 사단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일선 지휘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부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천지인은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하기 전 먼저 국군 통수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엄중한 안보 위협 사안이 있습니다. 백상도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금은 증인의 독단적 행위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이 안보 위협은 본 청문회의 사유와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최종 승인하실 차기 소총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상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좋습니다. 그 대단한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보시죠. 만약 그것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 합참의장이라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천지인은 김수철 중령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이것은 제8의 화상을 입힌 철원 3사단 구중대 막사의 화재 현장입니다. 스크린에는 잿더미가 된 막사의 처참한 모습이 나타났다. 백상도 위원장께서는 이 사건을 지휘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방화입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잠든 병사들을 산채로 불태우려 한 살인 미수입니다. 뭐라고요? 증거도 없이 그런 끔찍한 말을.
의원들이 소리쳤다. 백상도는 코웃음을 쳤다. 천 의장, 소설을 쓰시는 겁니까? 누가 그런 미친 짓을, 누가 지시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지인이 오진우 소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전체에 그날 밤 나화룡이 백상도에게 걸었던 절박한 통화의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나화룡 음성 형님. 저 나화룡입니다. 천지인 그 계집이 저를 횡령으로. 백상도 음성 즉. 그 여자가 자네의 비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뭐라도, 사고라도 하나 터뜨려 보게. 나화룡 음성 사고. 아니요. 백상도 음성 예를 들면 지금 감찰팀이 뒤지고 있는 그 낡아빠진 막사들 말이야. 증거가 아예 사라져버리면 수사할 것도 없어지지 않겠나?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백상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건 조작이야. 음성 변조다. 저놈이. 나화룡 그 배신자가. 조작이 아닙니다, 위원장. 천지인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이 방화의 동기는 병사들의 피복비와 난방비 35억 원을 횡령한 것을 덮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5억은 위원장님의 차명 계좌인 대한 솔루션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 돈은 오늘 위원장님께서 최종 승인하려 하시는 불새 방산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모든 카메라가 천지인이 아닌 백상도를 향해 있었다. 천지인. 내년이 감히. 위원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지인이 스크린에 두 번째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ATLA의 극저온 테스트 원본 영상이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백상도 위원장이 우리 아들들 손에 쥐어주려 한 차기 소총의 실제 성능입니다. 영상 속에서 불새 방산의 신형 소총이 혹한 속에서 사격을 하자 총열 덮개가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회의실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 총은 천지인이 깨진 소총의 파편을 확대한 사진을 띄웠다. 나화룡이 병사들의 막사에 사용한 불량 자재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상도 위원장은 병사들의 장갑을 훔친 돈으로 전쟁이 나면 얼어 터져버릴 불량총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샀고 그 불량총을 군에 납품하기 위해 테스트 결과까지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붕대를 감은 팔을 들어 백상도를 가리켰다. 백상도 의원, 당신은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이 나라 안보의 적이다.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당신은 이적 행위자다. 닥쳐.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경호원. 백상도가 단상에서 발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천지인은 그보다 더 큰 목소리로 회의실 문 쪽을 향해 외쳤다. 이 자리에 대한민국의 법은 없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국회의원 백상도 씨. 수석 검사가 그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당신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군수품 횡령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및 살인 미수 교사 입찰 방해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에이, 이럴 수 없어. 나는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국회에서 방금 당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수사관 2명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발버둥 치는 백상도의 양팔을 붙잡았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의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천지인, 내년이 내가 너를. 으악.
백상도의 추악한 절규는 그가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처절하게 메아리쳤다. 회의실은 잠시 동안의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의원석과 기자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천지인 대장은 불멸의 방패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철원에서 화마에 갇혔던 김진우 이병과 그 어머니의 눈물 젖은 편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그리고 텔레비전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저는 감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내 병사가 동상에 걸린 손으로 철책을 잡을 때, 내 병사가 불량 난방기 앞에서 추위에 떨 때, 내 병사가 부패한 지휘관의 탐욕에 불타 죽을 뻔할 때, 그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저는 합참의장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불멸의 방패로서 그 어떤 괴물과도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진정한 군인의 탄생을 목격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폭풍의 눈이 되었다. 현역 국방위원장이 전국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이적 행위자로 지목되고 현장 수사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광경은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이 뒤흔들린 대사건이었다. 백상도가 끌려나간 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의원들은 방금 목격한 광경을 미처 소화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고, 기자들은 넋을 잃고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불멸의 방패, 거악을 베다 국방위원장의 배신, 합참의장의 심판이라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었다. 천지인 대장은 증인석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팔에 감긴 하얀 붕대가 그녀가 감내한 모든 고통과 그녀가 이뤄낸 승리의 무게를 동시에 상징하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혼란에 빠진 회의실을 뒤로하고 그녀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묵묵히 그러나 위풍당당하게 국회 본청을 빠져나왔다. 의장님, 한 말씀만. 백상도 의원의 체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내부의 추가 공모자는 기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빗발쳤지만 천지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이미 청문회장에서 끝났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말이 아니라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행동이었다.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지휘통제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팀이 경직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수철 중령, 오진우 소령, 그리고 한유라 대위. 그들은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다들 봤겠지. 천지인이 붕대를 감지 않은 손으로 뻣뻣한 목덜미를 주무르며 말했다. 예, 의장님. 방금 생중계로 봤습니다. 김수철 중령이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줄은. 이겼다고 생각하나? 천지인의 싸늘한 질문에 세 사람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골마 터진 환부를 겨우 도려낸 것에 불과해. 백상도라는 머리 하나를 잘랐지만 그놈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독사의 알들이 군 전역에 퍼져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그녀는 상황판에 대한민국 전도를 띄웠다. 한유라 대위. 예, 의장님. 백상도와 불세방산 그리고 철원 종합건설의 자금 흐름에 연루된 모든 군납업체의 리스트를 뽑아내. 단 하나의 하청업체도 놓치지 마.
그들이 납품한 모든 물자의 재원표와 실제 성능 테스트 데이터를 대조한다. 오진우 소령. 예. 오늘부로 합참 직속 특별감찰 법무실을 신설한다. 자네가 실장이야. 구속된 나화룡과 백상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름을 받아 적어. 군 내부의 공모자들, 그들의 계급과 보직을 막론하고 전부 색출해. 대통령께는 이미 재가를 받았다. 이 시간부로 전군에 대한 무제한적 감찰권을 자네에게 위임한다. 오진우 소령의 눈이 타올랐다. 이것은 군 검사로서 꿈꿀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악의 임무였다. 김수철 중령. 예, 의장님. 자네는 나와 함께 현장으로 돌아간다. 3사단으로 병사들을 만나야겠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를 다시 확인해야 하니까. 며칠 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로 움직였다. 백상도 운하활용 게이트는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닌 국가 안보를 좀먹은 이적죄로 규정되었다. 군사법원 최고법정. 초췌한 모습의 나화룡이 피고인석에 섰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백상도의 방화 지시 녹취록이 결정적이었고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백상도의 모든 비리, 그리고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승진을 청탁했던 다른 장성들의 이름까지 모조리 불었다. 피고인 나화룡. 재판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를 저버렸다. 병사들의 목숨과도 같은 보급품을 횡령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휘하 병사들이 잠든 막사에 불을 지르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교사하였다. 이는 지휘관이 아닌 적군의 파괴 공작원이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나화룡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한때 철원을 호령하던 화룡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군 형법 제59조 적전 시설 방화 및 제80조군 용물 횡령을 적용, 피고인 나화룡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 소장 계급을 박탈하고 모든 군인 연금을 몰수한다. 징역 30년. 그의 남은 인생이 감옥에서 끝나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살려달라는 비명만을 반복했다. 백상도의 재판은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정치 탄압이라며 저항했지만 ATLA 연구원들의 자백, 나화룡의 증언, 그리고 수백 개의 차명 계좌가 증거로 제출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입찰방해, 살인미수 교사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새 방사는 즉시 계약이 파기되고 해체되었으며 사무정밀에 견고하고 신뢰성 높은 소총이 차기 제식 소총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나갈 무렵 늦겨울의 칼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한 어느 날, 천지인은 다시 철원의 제3사단 백골부대를 찾았다. 지난번의 암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합참의장의 공식 헬기가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새로 임명된 3사단장은 경직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군기가 바짝 든 그의 모습에서는 나화룡과 같은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단장. 보고는 서류로 받겠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병사들이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구중대에 불타버린 막사터였다. 잿더미는 모두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기초공사가 한창이었다. 전군 특별 예산이 긴급 편성되었습니다. 전방 사단의 모든 노후 막사를 최신식 단열재를 사용한 신형 막사로 교체하는 작업이 의장님의 지시대로 진행 중입니다. 천지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공사 현장을 지나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형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총원 차렷.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편히 쉬어. 병사들의 얼굴은 몇 주 전의 공포와 절망 대신 긴장감 속에서도 미묘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이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한 병사 앞에서 멈췄다. 김진우 이병. 이병. 김. 진. 우. 동상에 걸렸던 바로 그 병사였다. 그는 아직 군 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천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굳이 자원하여 부대로 복귀해 있었다. 손은 좀 어떤가? 예, 의장님. 군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았습니다. 신경이 거의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김이병은 붕대를 푼 손을 내보였다. 검붉게 죽어가던 그의 손가락은 완벽하진 않지만 생기 있는 붉은색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기적적인 회복이었다.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천지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망설이며 들어섰다. 김진우 이병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부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아들을 면회하러 온 참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한 손과 그 앞에 서 있는 천지인 대장을 번갈아 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의장님, 아이고, 의장님,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천지인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 두 팔을 잡아 일으켰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천지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어머님, 은혜를 갚으셔야 할 분은 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바로 그날 천지인을 철원으로 이끌었던 그 눈물의 편지였다. 이 편지 한 통이 어머님의 용기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아니 대한민국군 전체를 구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제가 어머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천지인 대장이 대한민국군 서열 1위가 평범한 병사의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고 김진우 이병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구중대 병사들도 심지어 김수철 중령의 눈시울마저 뜨거워졌다. 얼어붙었던 철원의 땅이 비로소 진정한 온기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완연한 봄이 찾아온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천지인의 집무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의 팔에 감겨있던 붕대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불의 심판을 견뎌낸 옅은 흉터만이 남아 그녀에게 그날의 다짐을 잊지 않게 했다. 김수철 중령 이제 막 대령 진급이 확정되니 활기찬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의장님, 금일부로 합참 직속 특별감찰 법무실의 1단계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총 27명의 장성급 장교를 포함하여 132명의 군 간부를 비리 혐의로 적발, 사법 처리 및 징계 완료했습니다. 전군 군납 시스템 개편안 클린 실드 프로젝트가 국무회의를 통과, 오늘부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모든 군납은 이제 투명한 전자 입찰로만 진행되며 ATLA 국방규격연구원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기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3, 4단에서 온 보고입니다. 김 대령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잿더미였던 구중대 막사터에 완벽한 난방시설과 방음 설비를 갖춘 신축 막사가 완공된 사진이었다. 그 앞에서 김진우 이병과 동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천지인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수고했네, 김대령. 의장님, 아직 보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방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직통 연락이 왔습니다. 의장님, 대통령께서 차기 정부에서도 의장님의 불멸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의장님의 합참의장 임기 연장을 공식적으로 제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임기 연장이 아니었다. 그녀가 시작한 이 거대한 군 개혁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라는 대통령과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이었다. 천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분주한 풍경 너머 그녀의 눈은 저 멀리 북쪽 그녀의 병사들이 지키고 서 있는 철원에 얼어붙은 땅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멱살을 잡혔던 그날을 떠올렸다. 집에서 밥이나 하라던 나화룡의 모욕을 떠올렸다. 감정적인 여자라며 비난하던 백상도의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상 걸린 손가락과 불길 속에서 자신을 향해 뻗어왔던 그 절박한 손길을 떠올렸다. 불멸의 방패라 불렸던 그녀.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불멸은 강철이나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추위에 떨던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 속에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어머니의 눈물 속에 있었다. 천지인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집무실로 불어들어왔다. 김대령. 전군의 타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했다. 불멸의 방패는 그 어떤 적보다도 우리 내부의 부패와 가장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방패가 향하는 방향은 오직 단 하나. 그녀는 환하게 웃는 병사들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오직 사람을 향한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